너희 아들 지금 군에서 사람 취급도 못 받고 있어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그 한마디에 박만수의 손에서 국이 쏟아졌다. 끓는 된장국이 바닥에 퍼져나가며 낡은 집안 공기가 싸늘하게 식었다. 세 아들은 모두 장군이었고 막내만이 평범한 이등병이었다. 그런데 그 막내가 지금 군에서 모욕을 당하고 있다니. 도대체 그 부대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리고 아버지의 그 한 통의 전화가 어떻게 대한민국군 전체를 뒤흔드는 일이 되었을까? 잠시 후 별 세 개가 움직인다. 그리고 그 부대는 박살이 난다. 그 전에 잠깐 1초만 투자해서 구독,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의 작은 마을, 이른 아침 안개가 천천히 걷히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목공소 앞에서 박만수는 대패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65살 그의 손은 여전히 단단했고 나무를 다루는 솜씨는 젊은 시절보다 더 정교해졌습니다. 50년 가까이 나무와 함께 살아온 세월이 그의 손끝에 그대로 남아 있었죠. 만수는 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인사를 나눌 때도 고개만 끄덕일 뿐 길게 이야기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일하고 저녁이면 집으로 돌아가 소주 한 잔 기울이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게 전부였습니다. 평범한 목수의 삶, 그것이 박만수가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자랑스러운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박태식은 육군 중장으로 별을 3개나 달고 있었고 둘째 박영민은 소장으로 국방정보사령부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셋째 박도연 역시 준장으로 특전사에서 맹활약하고 있었죠. 마을 사람들은 만수를 볼 때마다 부러움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만수 씨 집안은 정말 대단해요. 아들 셋이 전부 장군이라니 이 동네에서 제일 출세한 집안 아닙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목수 아버지 밑에서 어떻게 저런 인재들이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만수는 그럴 때마다 쑥스러운 듯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랑스럽긴 했지만 아들들이 너무 멀리 가버린 것 같아 마음 한편이 허전하기도 했습니다. 명절 때나 얼굴 한번 보기 힘든 아들들, 전화 통화도 몇 달에 한 번이 전부였습니다. 그래도 만수는 이해했습니다. 나라를 지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무게를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막내 박준호만은 달랐습니다. 형들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걸었죠. 어릴 적부터 준호는 공부보다 기타를 좋아했고 책상에 앉아 있는 것보다 친구들과 어울려 노래 부르는 걸 더 좋아했습니다. 형들이 사관학교에 진학할 때도 준호는 음악대학에 가고 싶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아버지, 저는 형들처럼 살고 싶지 않아요. 제 인생은 제가 정하고 싶어요. 20살 준호가 만수 앞에 섰을 때 그 눈빛은 확고했습니다. 만수는 한참을 말없이 아들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내 길을 가거라. 다만 군대는 아무나 가는 곳이 아니란 걸 명심해라. 결국 준호는 일반 병사로 입대했습니다. 형들처럼 장교가 아닌 평범한 이등병으로 말이죠. 마을에서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장군 집안의 막내가 일반 병사래요. 아이고, 그 집안에서 왜 그랬을까요? 좀 창피하시겠어요. 만수는 그런 소문들을 들으면서도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혼자 있을 때면 준호 걱정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장군 집안의 막내가 일반 병사로 군대에 가면 어떤 일을 겪게 될지 만수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군대라는 곳이 얼마나 위계 질서가 엄격한지, 그곳에서 힘없는 병사가 얼마나 외로운지 말입니다. 어느 날 저녁 만수는 목공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을 정자에 잠시 앉았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고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물었습니다. 담배 연기가 피어오르는 동안 만수의 머릿속에는 준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준호야, 내가 선택한 길이니 아버지는 믿는다. 하지만 무사히 돌아오기만 해라. 만수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눈가에 어느새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고 그 주름 사이로 걱정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장군 아들 셋을 둔 자랑스러운 아버지지만 정작 그의 마음은 막내 아들 하나 때문에 무거웠습니다. 마을은 점점 어두워졌고 만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그의 뒷모습은 평소보다 더 구부정해 보였습니다. 평범한 아버지의 평범한 하루였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만수는 오랜만에 새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바쁘다는 이유로 통화를 길게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만수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준호에게만이라도 전화를 하고 싶었지만 훈련소에 있는 아들에게는 연락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괜찮겠지, 우리 준호. 씩씩하게 잘 이겨낼 거야. 만수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의 한숨 소리만이 작게 들렸습니다. 겨울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토요일 오전이었습니다. 박만수는 새벽부터 일어나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막내 준호를 면회 가는 날이었죠. 훈련소를 마치고 자대 배치를 받은 지 2달 처음으로 아들을 만날 수 있는 날이었습니다. 만수는 전날 밤부터 도시락을 정성껏 싸두었습니다. 준호가 좋아하는 김치찌개와 계란말이 그리고 고추장 불고기까지 작은 보온병에는 따뜻한 된장국도 담았습니다. 손때 묻은 가방에 도시락을 넣고 만수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면도를 깨끗이 하고 깔끔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준호가 아버지 보고 놀라지 않게 해야지. 만수는 혼잣말을 하며 머리를 빗었습니다. 마음이 설레면서도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준호가 군대 생활을 잘하고 있을까? 힘든 일은 없을까? 그런 걱정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부대까지는 버스를 2번 갈아타야 했습니다. 3시간이 넘는 긴 여정이었지만 만수는 전혀 힘들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만난다는 생각만으로도 발걸음이 가벼웠으니까요. 버스 창밖으로 비에 젖은 풍경이 지나갔고 만수는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부대에 도착한 것은 오전 10시쯤이었습니다. 면회실 앞에는 벌써 여러 가족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들, 아버지들, 그리고 여자친구로 보이는 젊은 여성들까지 모두들 기다림의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만수도 그들 사이에 섞여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1시간을 기다린 끝에 드디어 준호가 나왔습니다. 짧게 깎은 머리에 군복을 입은 준호의 모습이 만수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예전보다 얼굴이 조금 야위었지만 그래도 건강해 보였습니다. 만수는 반가운 마음에 손을 들어 흔들었습니다. 준호야. 준호도 아버지를 발견하고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준호의 얼굴에는 웃음기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어딘가 굳어있는 표정이었죠. 만수는 이상함을 느꼈지만 일단 아들을 꽉 안아주었습니다. 많이 힘들었지? 아버지가 내가 좋아하는 거 다 싸왔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준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만수는 아들의 눈을 보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니? 왜 그러니?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입술만 깨물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면회실 한쪽에서 군복을 입은 간부 몇 명이 웃으며 지나갔습니다. 그들은 준호를 보더니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어이,
저기 장군 아들 아니야? 맞아. 세 형이 다 별단 집안이래. 근데 막내는 일병이잖아. 아이고, 피는 못 속이나 봐. 형들은 별인데 얘는 일개 병사라니. 그들의 목소리는 일부러 크게 들리도록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면회실에 있던 다른 사람들도 그 소리를 들었고 몇몇은 준호를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만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지만 참았습니다. 아들 앞에서 화를 낼 수는 없었으니까요. 신경 쓰지 마라. 그냥 하는 소리다. 만수는 준호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준호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 때문에 형들까지 욕먹어요. 부대에서 다들 저를 비웃어요. 괜찮다, 준호야. 내가 잘못한 게 없어. 만수는 아들을 위로했지만 가슴 한쪽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도시락을 꺼내며 억지로 웃어 보였지만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면회 시간은 1시간이었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만수는 준호에게 이것저것 물었습니다. 밥은 잘 먹는지, 몸은 괜찮은지, 동료들과는 잘 지내는지. 준호는 대답을 얼버무렸습니다. 그저 괜찮다는 말만 반복했죠. 하지만 만수는 알 수 있었습니다. 아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를. 면회가 끝나갈 무렵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형들한테는 말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준호야. 괜찮아요, 아버지. 저 혼자 이겨낼 수 있어요. 준호는 애써 웃으며 일어났습니다. 면회 시간이 끝났다는 안내방송이 나왔고 준호는 아버지에게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만수는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면회실을 나와 부대 정문을 걸어 나오는데 만수는 우연히 훈련장 쪽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준호가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한 간부가 소리를 지르며 준호에게 얼차려를 주고 있었습니다. 장군 아들이라고 다냐? 너 같은 놈이 이 부대 망신시키는 거야. 죄송합니다. 준호의 목소리가 멀리서도 들렸습니다. 만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가방이 바닥에 떨어졌지만 줍지 못했습니다. 그저 아들의 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는 더욱 세차게 내렸고 만수의 어깨는 젖어 들어갔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부대를 벗어났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고 가슴속에서는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만수는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흐르는지도 모른 채 그저 비에 젖은 풍경만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고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밤 만수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망설임 끝에 첫째 태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벨이 몇 번 울린 후 태식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만수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어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태식아, 준호가 너무 힘들어하는구나. 전화기 너머로 태식의 숨소리가 멈췄습니다. 다음 날 새벽 부대 정문 앞은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동이 트기 전 검은색 SUV 세대가 차례로 부대 입구에 멈춰 섰습니다. 보초를 서던 병사들은 차량에서 내리는 사람들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첫 번째 차에서 내린 사람은 박태식 중장이었습니다. 가슴에는 별 3개가 빛나고 있었고 그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차에서는 박영민 소장이 내렸습니다. 별 2개를 단 그의 표정 역시 단단했습니다. 마지막 차에서는 박도연 준장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별 하나였지만 그의 눈빛은 누구보다 날카로웠습니다. 차렷, 경례.
보초 병사들이 황급히 경례를 올렸습니다. 새 장군은 경례를 받으며 부대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무겁고 단호했습니다. 부대 내부는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점호를 마친 병사들이 훈련장으로 이동하던 중 3명의 장군이 동시에 방문했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야, 지금 별셋, 별둘, 별하나가 동시에 왔대. 무슨 일이야? 감찰이라도 나온 거야? 모르겠어. 근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병사들은 수군거렸고 간부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서둘러 움직였습니다. 부대장실로 연락이 들어갔고 부대장은 황급히 집무실에서 나와 영접 준비를 했습니다. 새 형제는 부대장실 앞에 섰습니다. 태식이 먼저 문을 두드렸고 안에서 들어오라는 대답이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자 부대장이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경례를 올렸습니다. 육군 중장 박태식입니다. 소장 박영민, 준장 박도현과 함께 왔습니다. 예. 부대장 대령 최인석입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부대장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3명의 장군이 사전 통보도 없이 동시에 나타났다는 건 분명 심상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태식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 부대에 박준호 일병이 있습니다. 우리 막내 동생입니다. 부대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순간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장군 집안의 막내를 괴롭혔다는 소문은 부대 내에서 이미 공공연한 사실이었습니다. 몇몇 간부들이 장난삼아 괴롭혔고 심지어 얼차려까지 줬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게 준호가 이 부대에서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지 직접 확인하러 왔습니다. 부대장님,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태식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부대장은 이마에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영민이 한 발짝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사적인 감정으로 온 게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동생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면 그건 군기 문제입니다. 도연도 차분하게 덧붙였습니다. 특전사에서는 한 명의 병사라도 부당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이 부대는 어떻습니까? 부대장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새 장군의 눈빛은 단호했고 그들의 질문은 날카로웠습니다. 한편 훈련장에서는 준호가 동료들과 함께 아침 구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형들이 부대에 왔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저 평소처럼 땀을 흘리며 달리고 있었죠. 박준호, 너 형들이 장군이라며? 맞아요. 그런데 왜요? 그럼 왜 너는 일병이야? 창피하지도 않아? 옆에서 달리던 선임병이 비아냥거렸습니다.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이미 익숙해진 조롱이었으니까요. 구보가 끝나고 훈련장으로 돌아왔을 때 중대장이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박준호 일병. 예. 지금 당장 부대장실로 와. 준호는 무슨 일인지 몰라 당황했습니다. 동료들도 수군거렸습니다. 준호는 서둘러 부대장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동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슨 일이 생긴 걸까? 혹시 또 혼나는 건 아닐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부대장실 문 앞에 섰을 때 준호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와. 문을 열고 들어간 순간 준호는 눈앞의 광경에 얼어붙었습니다. 방 안에는 3명의 장군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름 아닌 자신의 형들이었습니다. 형님들. 준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태식이 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미안함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준호야, 괜찮았니? 태식의 물음에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형들 앞에서 울 수는 없었으니까요. 영민이 다가와 준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우리가 너무 늦게 왔구나. 도연도 준호 옆에 섰습니다. 이제 괜찮아. 형들이 있으니까. 준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세 형제는 막내를 감싸 안았고 부대장은 그 광경을 멀리서 바라보며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태식이 부대장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부대장님, 이제부터 이 부대에 대한 전면 조사가 시작될 겁니다. 군단 감찰팀이 오늘 오후에 도착합니다. 예, 감찰팀이요? 네. 이 부대의 모든 기록과 병사들의 진술을 확인할 겁니다. 부당한 일이 있었다면 책임자를 찾을 겁니다. 부대장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영민이 덧붙였습니다. 국방정보사령부에서도 내부 조사를 진행할 겁니다.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도연도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특전사에서 배운 게 있습니다. 약한 자를 보호하고 부당함에 맞서는 것. 이번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장군의 말에 부대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미 자신의 부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형들의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미안했습니다. 자신 때문에 형들이 이렇게까지 나서게 됐다는 게 부담스러웠습니다. 형님들, 저는 괜찮아요. 아니야, 준호야. 넌 괜찮지 않아. 그리고 우리가 이제 바로잡을 거야. 태식의 말에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후가 되자 부대는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군단 감찰팀이 도착했고 부대 곳곳에서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병사들은 하나씩 불려나가 진술을 했고 간부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대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셋째 도연은 직접 훈련장을 돌며 병사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는 일부러 계급장을 감추고 평범한 군복 차림으로 다가갔습니다. 병사들은 처음엔 경계했지만 도연의 따뜻한 말투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박준호 일병, 너희 중대에서 어떤 병사야? 준호요? 착한 애죠. 근데 좀 불쌍해요. 왜 불쌍한데? 형들이 다 장군이라고 간부들이 놀려요. 심지어 얼차려도 자주 받고요. 도연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었어? 병사는 주위를 살피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중대장님이 자주 준호를 부르셔서 망리를 시켜요. 그리고 다른 간부들도 장군 집안 망신이라고 비웃고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병사의 말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병사들에게도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씩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부대장실에서는 태식이 부대의 모든 문서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근무일지, 훈련 기록, 상벌 기록까지 하나하나 꼼꼼히 살폈습니다. 그러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태식이 부대장에게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그것은 군남 물품 구매 내역서였습니다. 하지만 숫자가 이상했습니다. 실제 구매한 물량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부대장은 말을 더듬었습니다. 태식은 서류를 더 넘겨보았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지난 1년간 부대 예산이 부정하게 집행되고 있었습니다. 이 부대에 비리가 있었군요. 태식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부대장은 이마에 땀을 흘리며 변명했습니다. 중장님, 저는 몰랐습니다. 행정실에서 처리한 일이고. 몰랐다고요? 부대장이 부대 예산을 몰랐다는 겁니까?
태식의 질문에 부대장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영민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또 다른 서류가 들려 있었습니다. 형, 이것 좀 보세요. 영민이 건넨 서류는 병사들의 진술서였습니다. 그 안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준호가 받았던 가혹행위는 단순한 괴롭힘이 아니었습니다. 부대의 비리를 덮기 위한 계획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준호가 우연히 행정실 문서를 본 겁니다. 그래서 간부들이 준호를 눌러야 했던 거죠. 영민의 설명에 태식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가혹행위가 아니라 조직적인 범죄입니다. 태식은 즉시 군단 사령부에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국방부 감찰실에도 긴급 보고가 올라갔습니다. 부대는 완전히 봉쇄됐고 모든 간부들이 조사 대상이 됐습니다. 도연은 준호를 찾아갔습니다. 준호는 막사에서 불안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준호야. 형님. 도연이 준호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내가 행정실 문서를 본 적 있니? 준호는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다 알게 됐어. 내가 우연히 본 거지? 네. 청소하다가 책상 위에 있는 걸 봤어요. 그런데 숫자가 이상해서. 준호는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한 달 전 행정실 청소를 하던 중 우연히 서류를 본 것이었습니다. 군남 물품 구매 내역서였는데 실제 물품보다 금액이 2배나 많았습니다. 준호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냥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부터 간부들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준호를 자주 불러내 얼차려를 주고 장군 집안 망신이라며 비웃었습니다. 준호는 왜 그러는지 몰랐지만 이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그 사람들이 저를 입막음하려고 한 거였어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본 걸 알았고 내가 말하지 못하게 압박한 거야. 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억울함과 분노가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형님,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참았어요. 알아, 준호야. 내 잘못이 아니야. 도연은 준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형들이 다 해결할 거야. 넌 걱정하지 마. 그날 저녁 세 형제는 다시 모였습니다. 태식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 일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부대 전체가 썩어 있어요. 영민도 동의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영민은 잠시 망설이다 말을 이었습니다. 조사하던 중 발견했는데 이 부대 비리에 제 직속 부하가 연루되어 있습니다. 태식과 도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영민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관리를 제대로 못한 겁니다. 제 책임입니다. 태식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영민아,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저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영민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도연이 두 형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형님들,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군 전체의 문제예요. 세 형제는 침묵했습니다. 그들 앞에는 어려운 선택이 놓여 있었습니다. 가족을 지킬 것인가, 정의를 선택할 것인가. 둘 다 중요했지만 둘 다 지킬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한참 후 태식이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군인입니다. 그 전에 형제지만 군인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영민과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 사람은 눈빛으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 일을 끝까지 파헤칩니다. 설령 우리가 피해를 입더라도. 태식의 말에 영민과 도연이 동의했습니다. 그날 밤 세 형제는 새벽까지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 정의를 세우기 위해, 그리고 막내 동생을 지키기 위해 밤하늘에는 별이 3개 떠 있었습니다. 그 별들은 흔들리지 않고 어둠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부대는 완전히 봉쇄된 상태였고 감찰팀의 조사는 점점 깊어졌습니다. 병사들은 하나씩 불려나가 진술했고 간부들은 대기실에서 불안하게 기다렸습니다. 부대 전체가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태식은 군단 사령부와 직접 연락하며 조사를 진두지휘했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서류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커피잔은 식어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밤을 새운 것이 며칠째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중장님, 새로운 증거가 나왔습니다. 감찰관이 급하게 들어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태식은 서류를 받아들고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네, 확인했습니다. 지난 2년간 이 부대의 군납 비리 규모가 10억 원이 넘습니다. 태식은 서류를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단순한 가혹행위 문제가 아니라 조직적인 범죄 조직이 부대 안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관련자들을 모두 파악했습니까? 예, 부대장을 포함해 행정실장, 보급과장, 그리고 감찰관이 말을 멈췄습니다. 태식이 눈을 들어 감찰관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요? 국방정보사령부 소속 김상훈 대령이 연루되어 있습니다. 태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김상훈 대령은 영민의 직속 부하였습니다. 그것도 가장 신이 많은 참모였습니다. 태식은 즉시 영민에게 연락했습니다. 영민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같은 보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김 대령이 정말로 이 일에 연루됐습니까? 예, 소장님. 증거가 명확합니다. 김 대령이 이 부대의 비리를 묵인하고 일부는 직접 관여했습니다. 영민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김상훈은 10년 넘게 함께 일한 동료였습니다. 신뢰했고 의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런 일에 연루되어 있다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소장님. 김 대령의 계좌로 돈이 입금된 기록도 있습니다. 영민은 눈을 감았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눈을 뜨고 말했습니다. 김 대령을 즉시 소환하십시오. 그리고 조사에 협조하겠습니다. 예, 소장님. 참모가 나간 후 영민은 혼자 남았습니다. 집무실은 조용했고 그의 가슴 속에서는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자신이 믿었던 사람이 배신했다는 사실이, 그리고 자신의 관리 소홀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날 저녁 세 형제는 다시 모였습니다. 부대 근처 작은 식당에서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음식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영민아, 괜찮아? 태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영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지 않아요, 형. 제가 사람을 잘못 봤어요. 내 잘못이 아니야. 아니에요, 형. 제 책임이에요. 제가 제대로 관리했어야 했는데. 영민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도연이 옆에서 영민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형, 지금은 자책할 때가 아니에요. 이 일을 마무리해야 해요. 영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깊은 상처가 담겨 있었습니다. 태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해. 이 일을 끝까지 밀고 나갈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멈출 것인지. 형, 무슨 말씀이세요? 당연히 끝까지 가야죠. 도연이 반문했습니다. 태식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끝까지 가면 우리도 피해를 입게 될 거야. 영민이는 부하 관리 책임을 져야 하고 나는 군단 감찰을 주도한 책임을 져야 해. 도연이 너도 마찬가지고. 그럼 어쩌자는 겁니까? 이대로 덮자는 거예요? 도연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태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도 끝까지 가고 싶어. 하지만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를 알아야 해. 세 형제는 침묵했습니다. 식당 안은 조용했고 바깥에서는 차가운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한참 후 영민이 입을 열었습니다. 형, 저는 결정했어요. 태식과 도연이 영민을 바라봤습니다. 이 일을 끝까지 밀고 나갈 거예요. 그리고 책임을 지겠습니다. 영민아, 준호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하니까 제 잘못이 너무 큽니다. 저는 형으로서도 실패했고 군인으로서도 실패했어요. 영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태식이 영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모두 실패했어, 영민아. 준호를 제대로 챙기지 못한 건 우리 모두의 책임이야. 도연도 두 형의 손을 잡았습니다. 형님들, 우리 함께 이 일을 마무리합시다. 그리고 함께 책임을 집시다. 세 형제의 손이 포개졌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날 세 형제는 함께 국방부를 찾아갔습니다. 국방부 장관실 앞에서 그들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들어갑시다. 태식이 문을 열었습니다. 장관실 안에는 국방부 장관과 여러 고위 장성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세 형제는 나란히 들어가 경례를 올렸습니다. 육군 중장 박태식, 소장 박영민, 준장 박도현, 보고드리겠습니다. 태식이 준비한 보고서를 내밀었습니다. 장관은 보고서를 받아 천천히 읽었습니다. 그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예, 장관님. 모두 사실입니다. 부대 비리가 이 정도였다니. 그리고 국방정보사령부 소속까지 연루됐다고요? 예, 장관님. 장관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세 형제를 차례로 바라봤습니다. 세 분 모두 훌륭한 군인입니다. 하지만 이 일로 인해 책임을 피할 수는 없을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장관님. 태식이 대답했습니다. 영민이 한 발짝 앞으로 나섰습니다. 장관님, 저는 부하 관리 책임을 지고 사직하겠습니다. 장관은 놀란 표정으로 영민을 바라봤습니다. 소장, 그럴 필요까지는. 아닙니다, 장관님. 이것이 제가 져야 할 책임입니다. 태식도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찰을 주도하면서 문제를 키운 책임이 있습니다. 도연도 함께 나섰습니다. 저 역시 책임을 지겠습니다. 세 형제는 동시에 사표를 내밀었습니다. 장관실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국방부 장관은 세 형제가 내민 사표를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책상 위에 조용히 놓아두고 말했습니다. 세 분의 결심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성급하게 결정할 일이 아닙니다. 일단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장관님, 저희는 이미 결심했습니다. 태식이 말했지만 장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중장, 군은 감정으로 움직이는 곳이 아닙니다. 절차가 있고 원칙이 있습니다. 조사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세 형제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경례를 하고 장관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는 동안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각자의 가슴 속에는 무거운 짐이 얹혀 있었습니다. 부대로 돌아온 세 형제는 준호를 불렀습니다. 준호는 형들의 표정을 보고 무언가 잘못됐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형님들, 무슨 일 있어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태식이 준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준호야, 형들이 군복을 벗게 될 것 같구나. 예.
무슨 말씀이세요? 준호는 깜짝 놀라 형들을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영민이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사로 많은 것들이 밝혀졌어. 그리고 우리도 책임을 져야 해. 형님들 잘못이 뭐가 있어요? 오히려 저 때문에.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연이 준호를 안아주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준호야. 우리가 형으로서 제대로 챙기지 못한 거야. 싫어요. 형님들이 군복을 벗는다니. 제가 참을 걸 그랬어요. 준호가 울먹였습니다. 태식이 준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준호야, 우리는 군복을 벗어도 여전히 내 형이야. 그리고 이제는 너를 제대로 지켜줄 수 있을 것 같아. 준호는 형들의 품에 안겨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세 형제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렇게 넷은 한참을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부대장은 파면됐고 행정실장과 보급과장은 구속됐습니다. 국방정보사령부의 김상훈 대령도 군검찰에 송치됐습니다. 부대의 비리는 완전히 밝혀졌고 관련자들은 모두 처벌받았습니다. 하지만 세 형제에게도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영민은 부하관리 소홀로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았고 태식은 과도한 감찰 주도로 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도연은 절차 위반으로 견책 처분을 받았습니다. 징계 자체는 가벼웠지만 세 형제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특히 영민은 자신이 신뢰했던 부하가 배신했다는 사실에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태식과 도연이 영민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영민은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영민아. 태식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영민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얼굴은 여위어 있었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가득했습니다. 형, 도연아. 왜 왔어? 내가 걱정돼서 왔지. 도연이 영민 옆에 앉았습니다. 영민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걱정할 것 없어. 나 괜찮아. 괜찮아 보이지 않는데? 태식이 반문했습니다. 영민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참 침묵이 흐른 후 영민이 입을 열었습니다. 형, 나 군인으로서 실패한 것 같아. 무슨 소리야? 사람을 볼 줄 알아야 하는데 나는 10년 넘게 함께 일한 사람도 제대로 보지 못했어. 그 사람이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몰랐고. 영민의 목소리에는 자책감이 가득했습니다. 도연이 영민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형, 사람은 누구나 실수해요.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배우는 거예요. 하지만 내 실수 때문에 준호가 고생했잖아. 그리고 형들까지 피해를 입었고. 영민아, 우리는 피해를 입은 게 아니야. 우리는 형제로서 해야 할 일을 한 거야. 태식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영민은 고개를 들어 형을 바라봤습니다. 형? 영민아, 우리는 별을 달고 있지만 결국 사람이야. 완벽할 수 없어. 하지만 잘못을 바로잡으려 노력할 수는 있지. 태식의 말에 영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도연이 덧붙였습니다. 형, 우리 이제 다시 시작해요. 군복을 입고 있든 벗고 있든 우리는 여전히 형제예요. 영민은 두 동생을 번갈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진심 어린 웃음을 지었습니다. 고맙다, 형. 도연아. 세 형제는 서로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날 밤 그들은 오랜만에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군인으로서가 아니라 형제로서 말입니다. 한편 부대에서는 준호의 생활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누구도 준호를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동료들이 먼저 다가와 이야기를 걸었고 간부들도 준호를 공정하게 대했습니다. 어느 날 중대장이 준호를 불렀습니다. 준호는 긴장하며
중대장실로 갔습니다. 박준호 일병 들어오세요. 예. 준호가 들어가자 중대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준호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합니다. 준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중대장이 자신에게 사과하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중대장님, 고개 드세요. 아니요. 제대로 사과해야 합니다. 제가 일병님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중대장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준호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중대장님. 아닙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병사를 공정하게 대하겠습니다. 중대장은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준호는 중대장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부대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병사들은 더 이상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았고 간부들도 공정하게 부대를 운영했습니다. 준호가 겪은 일은 부대 전체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준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무거운 짐이 있었습니다. 형들이 자신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일 밤 형들을 생각하며 잠들었습니다. 형님들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준호는 마음속으로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제대 후에는 형들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고. 석 달이 흘렀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부대의 나뭇가지에는 새싹이 돋아나기 시작했고 따뜻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준호는 이제 상병이 되어 있었고 부대 생활에도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세 형제는 각자의 자리에서 여전히 군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사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장관은 그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세 형제의 마음속에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태식은 육군본부에서 여전히 작전참모부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서류 위주의 업무에서 벗어나 직접 부대를 찾아다니며 병사들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의 어려움을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어느 날 태식은 한 훈련소를 방문했습니다. 훈련병들과 식사를 함께하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한 훈련병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중장님, 군대가 정말 달라질 수 있을까요? 태식은 훈련병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니, 달라져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변화의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훈련병의 눈에 희망이 비쳤습니다. 태식은 그 눈빛을 보며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명령을 내리는 장군이 아니라 병사들과 함께 호흡하는 지휘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영민도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국방정보사령부에서 그는 조직 전체를 재정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부하들과의 소통을 늘렸고 정기적으로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김상훈 대령의 배신은 영민에게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를 통해 영민은 배웠습니다. 사람을 믿되 맹목적으로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리고 관리란 감시가 아니라 소통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어느 날 저녁 영민은 사령부 간부들을 모두 모았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지휘관으로서 실패했습니다. 여러분을 제대로 보지 못했고 소통하지 못했습니다. 간부들은 놀란 표정으로 영민을 바라봤습니다. 소장이 스스로 실패를 인정하다니 믿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지겠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함께 더 나은 조직을 만들겠습니다. 영민의 진심이 전해졌습니다. 간부들의 표정이 부드러워졌고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날부터 국방정보사령부는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은 특전사에서 훈련 방식을 개선하고 있었습니다. 강압적인 훈련이 아니라 병사들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훈련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은 인간에 대한 존중이었습니다. 특전사는 강한 군인을 만드는 곳이 아닙니다. 강하면서도 따뜻한 군인을 만드는 곳입니다. 도연은 부하들에게 자주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아해하던 부하들도 점차 도연의 뜻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강함이란 단순히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것이며 타인을 배려할 줄 아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세 형제에게 동시에 연락이 왔습니다. 국방부에서 긴급 회의가 소집됐다는 것이었습니다. 세 형제는 서둘러 국방부로 향했습니다. 회의실에 도착하자 장관을 비롯해 여러 고위 장성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세 분 앉으시죠. 장관이 말했습니다. 세 형제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장관은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지난 석 달간 세 분의 활동을 지켜봤습니다. 부대 방문, 조직 개선, 훈련 체계 혁신, 모두 훌륭한 일들이었습니다. 세 형제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장관의 말에 세 형제의 표정이 긴장됐습니다. 세 분 모두 너무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조직은 변화를 원하지만 너무 빠른 변화는 혼란을 일으킵니다. 태식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장관님, 저희가 무리했다면 속도를 조절하겠습니다. 장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중장. 저는 오히려 세 분의 열정을 높이 삽니다. 하지만 장관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세 형제를 차례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세 분 모두 군복을 벗는 게 어떻겠습니까?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세 형제는 놀란 표정으로 장관을 바라봤습니다. 장관님, 그게 무슨... 오해하지 마십시오. 징계가 아닙니다. 장관은 미소를 지으며 설명했습니다. 세 분은 군인으로서 충분히 해냈습니다. 이제는 군복을 벗고 더 넓은 세상에서 여러분의 철학을 펼쳐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영민이 물었습니다. 장관님 말씀은 퇴역입니다. 명예롭게 퇴역하고 민간에서 여러분의 경험과 철학을 나누십시오. 그것이 국가를 위하는 또 다른 길입니다. 세 형제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갑작스러운 제안에 당황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새로운 가능성이 보였습니다. 태식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장관님, 시간을 주십시오. 형제들과 상의하겠습니다. 물론입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 걸리지는 마십시오. 회의가 끝나고 세 형제는 국방부를 나왔습니다. 봄바람이 불고 있었고 하늘은 맑았습니다. 형들, 어떻게 생각해요? 도연이 물었습니다. 태식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대답했습니다. 모르겠다. 군인으로만 살아온 삶인데 군복을 벗는다는 게 상상이 안 돼. 영민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하지만 장관님 말씀도 일리가 있어. 세 형제는 천천히 걸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군복을 벗는다는 것, 그것은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두렵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설레기도 했습니다. 일주일 후 세 형제는 아버지 박만수를 찾아갔습니다. 경기도의 작은 마을, 여전히 목공소에서 일하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만수는 아들들이 함께 온 것을 보고 반가워했습니다. 너희들이 다 같이 오다니 무슨 일이냐? 만수는 대패질을 멈추고 손을 털며 물었습니다. 세 형제는 서로를 바라보다가 태식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군복을 벗으려고 합니다. 만수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는 아들들을 차례로 바라봤습니다. 군복을 벗는다고? 무슨 일이냐? 영민이 설명했습니다. 징계는 아닙니다, 아버지. 저희가 선택한 겁니다. 선택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냐? 도연이 아버지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는 군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습니다.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사람들을 돕고 싶습니다. 만수는 한참 아들들을 바라보다가 목공소 뒤편 평상으로 걸어갔습니다. 아들들도 따라갔습니다. 평상에 앉은 만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처음 군인이 되겠다고 했을 때 아버지는 기뻤다. 나라를 지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으니까. 세 형제는 조용히 아버지의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너희들이 별을 달고 높이 올라갈수록 아버지는 걱정이 됐어. 별이 많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너희들 얼굴엔 웃음이 없더구나. 만수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준호 일이 터졌을 때 아버지는 알았다. 너희들이 얼마나 외로웠는지를. 별을 지키느라 가족을 지키지 못했다는 걸. 태식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영민은 고개를 숙였고 도연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아버지, 태식아, 영민아, 도연아, 너희는 이미 충분히 훌륭한 군인이었어. 이제는 훌륭한 사람이 되거라. 만수는 아들들을 한 명씩 안아주었습니다. 세 형제는 아버지의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오랜 시간 쌓여있던 감정들이 터져나왔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준호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아니다. 너희는 잘했어. 이제라도 바로잡지 않았느냐? 만수는 아들들의 등을 토닥이며 위로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함께 있었습니다. 한 달 후 국방부 대강당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세 형제의 퇴역식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박태식 중장, 박영민 소장, 박도연 준장, 세 사람이 나란히 단상에 올랐습니다. 장관이 직접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오랜 세월 나라를 지킨 공로를 인정하는 훈장이었습니다. 세 형제는 마지막 경례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군복의 계급장을 떼어냈습니다. 객석에는 만수와 준호가 앉아 있었습니다. 준호는 이제 병장이 되어 있었고 특별히 외박을 나와 형들의 퇴역식에 참석했습니다. 만수는 무대 위 아들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버지, 형님들 정말 멋있죠? 준호가 속삭였습니다. 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들 정말 자랑스럽다. 퇴역식이 끝나고 5 식구는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만수가 준비한 저녁 식사를 함께 나눴습니다. 오랜만에 가족 모두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형님들, 이제 뭐 하실 거예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태식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교육 사업을 시작하려고 해. 젊은이들에게 리더십과 책임감을 가르치는 일이지. 영민이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부당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을 돕는 상담센터도 만들 거야. 도연도 말했습니다. 저는 청소년들을 위한 체육 프로그램을 만들 생각입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키우는 거죠. 준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저도 제대하면 형님들 일 도와드려도 될까요? 세 형제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지, 준호야. 우리 함께 하자. 만수는 아들들의 대화를 들으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별은 떼어냈지만 아들들의 눈빛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식사 후 5 식구는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총총히 떠 있었습니다. 만수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별이 참 많구나. 태식이 아버지 옆에 섰습니다. 아버지, 저희는 이제 저 별들처럼 살고 싶습니다. 별처럼? 네, 높은 곳에서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보이는 곳에서 빛을 내는 별말입니다. 만수는 아들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좋은 생각이다. 별은 높은 곳에 있지만 누구에게나 희망을 주지. 영민이 말했습니다. 저희도 이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도연도 덧붙였습니다. 군복을 벗었지만 섬기는 마음은 여전합니다. 준호가 형들 사이에 섰습니다. 저도 형님들처럼 되고 싶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사람이요. 만수는 내 아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별이 많으면 뭐하냐? 결국 어둠을 밝히는 건 사람의 마음이지. 그 말에 내 아들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늘의 별들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고 그 아래에서 5 식구는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석 달 후 준호도 무사히 제대했습니다. 그는 형들이 만든 교육센터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젊은이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전했습니다. 태식은 전국을 다니며 강연을 했습니다. 리더십이란 무엇인지, 책임이란 무엇인지 자신의 경험을 나눴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이야기에 감동했습니다. 영민은 상담센터를 통해 부당한 일을 당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그의 따뜻한 위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됐습니다. 도연은 청소년 체육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과 함께 땀을 흘렸습니다. 강함이란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만수는 여전히 목공소에서 일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주말이면 내 아들이 찾아와 함께 나무를 다뤘습니다. 그리고 저녁이면 5 식구가 모여 식사를 했습니다. 어느 봄날 저녁 만수는 마당에 앉아 아들들을 바라봤습니다. 내 아들은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웃고 있었습니다. 별은 떼어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더 큰 별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만수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내 아들들 진짜 별이 됐구나. 하늘에는 별들이 총총히 떠 있었습니다. 1, 2, 3, 4, 5. 그 별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빛을 내며 어둠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서 한 가족은 진짜 평화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군복을 벗었지만 그들의 삶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별은 계급장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 속에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경기도의 작은 마을에는 따뜻한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별들도 함께 빛나고 있었습니다.